보자 얘들아. 앞에는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휘는 뭐 니네가 외우는 거니까 내가 해줄 게 없고. 그 다음에 수필도 뭐 잘 했겠지, 그치?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니까.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지, 그치? 문제를 잘 풀었을까? 잘 풀었겠지 뭐. 1문단부터 볼게. 이거는 그냥 같이 할 거야 얘들아. 다 틀리진 않았겠지? 1문단부터 봅시다. 자, 1문단에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냐면 영화의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사료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가가 사료를 통해 과거와 만날 수 있게 된대. 사료는 쉽게 생각하면 역사의 재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사료의 특성이 나오지. 사료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야. 이게 사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료의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었다. 왜냐면 저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문헌 사료를 주로 사용해 왔지만 유물, 그림, 구전 등 과거가 남긴 흔적은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1문단의 핵심 문장이야. 전통적으로는 문헌 사료, 문헌 사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책이나 문서, 종이로 된 자료만 주로 활용해 왔지만 요즘에는 유물, 그림, 구전 등 과거가 남긴 흔적은 모두 사료, 역사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역사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사료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세 가지의 방향으로 역사가들이 사료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료 해석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 특히 재판 기록, 뭐 일기, 편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른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도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면 결국에 1문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과거가 남긴 흔적은 모두 다 사료가 될 수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문단에 나오는 영화예요. 영화. 근데 이 사료의 발굴이라고 하는 거가 시각 매체의 확장으로 인해서 더욱 다양해질 수 있었다. 여기서 시각 매체라고 하는 건 영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 영화를 통한 역사서술에 관심이 생기고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시각 매체의 확장이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나타나게끔 한 거니까.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 사료의 언어는 얘들아 이거는 책이나 문서라 그랬잖아. 여기에는 주로 다 글자가 쓰여 있어. 근데 이 글자라고 하는 건 추상화된 상징적인 기호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자, 반면에 영화는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여 나타내므로 영화의 이미지는 닮을 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기호다. 어려운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서 너네가 보는 건 뭐냐면 영화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야. 또한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기호이기도 하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피사체가 있었음, 물리적 현실 똑같은 말이야. 피사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시가 나오지. 자,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여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 있는 서술로 비춰지게 된다. 잘 봐.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 있는 서술로 비춰지게 된다. 이게 지금 문헌 사료보다 영화 사료가 갖는 장점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걸 믿는다 이 뜻이야.
그럼 이 문단의 내용은 뭐냐면 그럼 영화가 사료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자 3문단 볼게요. 그렇다면 영화라고 하는 게 과연 역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어려운 말이 나오지. 지금 이게 문제로 나왔잖아.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기호로 표시할 거야. 얘를 A로 표시하고 얘를 B라고 표시할게요. 그럼 해보자.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라고 하는 건 그냥 A라고 표시를 할게. 영화라는 매체를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연관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봐야 돼, 얘들아. 이거는 역사를 가지고 영화로 재현한다 이 뜻이에요.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라고 하는 건 역사를 영화로 재현하는 거야. 이런 영화가 되게 많죠. 너네가 아는 뭐야 무슨 영화 있어? 명량 또 뭐 있냐? 역사 영화 또 뭐 있냐? 뭐 하얼빈 또 뭐 있어? 뭐 서울에 그래 그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전부 다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는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아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 그러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역사를 비평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너네가 다 여기 보면 다 너네가 어려워할 만한 말만 나와 있어.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소설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거 나한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 문장을 나한테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야 문제를 풀지. 개연적 역사소설 방식이 무슨 말이냐면 개연적이 무슨 말이야? 개연성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1학년 때 소설할 때 배워요. 개연성이 뭐야? 우연성은 뭐야? 필연성은 뭐야? 개연성은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제 역사를 재현하는 영화들 말고 그런 영화를 생각해보자. 그런 드라마를 생각해보자. 너네 근데 미스터 션샤인 모르지? 알아? 알아? 그게 딱 이거야.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소설 방식. 그거는 일단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 실제로 아마도 이런 복장을 입지 않았을까?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그치만 거기 나와 있는 건 다 허구예요. 그게 개연적 역사소설 방식이야.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실제로도 그랬을 법 했겠구나 라고 하는 게 개연적 역사소설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봐봐. 혹은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상적 역사소설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사극, 영화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역사 영화만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영화에는 명시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 B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화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된다. 이게 작정하고 역사를 재현한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보고 그래 1950년대엔 저랬겠다 60년대엔 저랬겠다 라고 파악하는 게 역사 무엇이야?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예요. 그럼 봐봐. B는 뭐냐면 영화를 통해 역사를 발굴해내는 걸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놓고 영화로 만드는 거. 이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영화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찾아내는 거. 자, 그래서 역사가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이나 생활상 등을 통해 역사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이상 지배적 이념 같은 가려진 역사를 끌어내기도 한다.
이게 영화가 역사적 자료로서 중요한 이유예요. 자, 이게 3문단이 3문단 계기로. 자, 4문단.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지. 영화라고 하는 건 사실 다 가짜기 때문에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서술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그럼 봐봐. 어이구. 여기엔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냐면 영화가 가지는 사료로서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면 요 사람은 역사의 사실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박이 또 나오지. 이건 반박이지.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서술에서도 허구가 배제되어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을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기도 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문헌 사료에 허구적인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옆에 나와 있는 문제에 있는 거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단이에요. 마지막 문단은 영화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렇듯 영화는 공식 역사의 반대 지점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서술의 한 주체가 될 수 있다. 나머지 다 날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얼마나 잘 풀었나 볼까? 자, 9번 봐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야. 자, 1번. 개인적인 기록은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모든 과거의 흔적은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아니야. 자,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인 문헌 사료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아니지. 매개를 반드시 거쳐야 그게 공식적인 문헌 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매개라고 하는 건 역사가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자,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건 사료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3번이 적절한 거. 이거부터 틀리면 안 되는데. 자, 문헌 사료의 언어는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성질이 강하다. 그래서 언어를 상징 기호라고 하잖아요. 자, 5번. 봐봐, 이거 지금 봐봐. 이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상징적인 기호가 아니에요. 사물을 재현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야,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3번, 4번 중에 답이 없어요. 그럼 벌써 두 개를 날렸네. 자, A, B의 사례로 적절한 거. A는 뭐냐면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을 찾는 거. 이거는 뭐야? 그냥 서술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치? 자, 기억부터 볼까요? 자, 조선 후기 유행했던 판소리를 자료로 활용하여 판소리는 허구의 이야기지? 다 알지? 판소리가 허구라는 거 다 알지 얘들아? 춘향전이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A지. 그 다음에 기원전 3세기경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의 일부에 사용된 어휘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경전의 일부가 후세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했어. 얘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얘는 A, B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왜냐면 여기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했다라는 말이 없잖아. 이 경전은 실제 존재했던 문헌 사료잖아요. 그럼 문헌 사료에 직접 나타난 거를 활용한 거지. 얘는 A, B 어느 거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야. 자, 디귿. 중국 명나라 때의 상거래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명나라 때 유행한 다양한 소설 허구의 이야기가 나왔네. 그럼 이건 A지. 자, 17세기의 사건 기록에서 찾아낸 한 평범한 여성의 삶. 사건 기록. 문헌 자료야. 근데 이거랑 관련된 역사서를 쓰면서 그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같은 시대에 나온 설화집의 여러 곳에서 문장을 빌렸었어. 참고했네. 그래서 서술을 보완했으니까 B. 1번이 답이죠. 설마 벌써 2개 틀렸으면 앞에는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이제. 야 이건 너무 쉽다. 그치? 사료의 불완전성. 이어절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치?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기억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 기억에 나타난 역사가가 누구였냐면 사실성을 제일 중시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A. 영화가 그만큼 대단하다. 영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비판한 거를 찾으래. 몇 번이 답이야? 그렇지. 앞에 다 맞았어? 아니요, 안 틀렸어요. 아니 앞에 어휘랑 수필을 다 맞아야지. 아니요. 자, 12번.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자, 1번 볼게요.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영화를 통해 역사를 해석하고 맞잖아. 자, 2번. 영화인은 역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맞잖아. 그 다음에 3번.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사건에 맞잖아. 우리가 아는 그 역사 영화. 4번이 답이죠. 자, 역사를 재현하는 건 역사 영화만 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영화는 우회적이든 명시적이든 역사 서술을 하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진짜로? 다 맞았어? 잘했어. 벌써 3개 틀렸으면 이제 나가리지 뭐. 13점이 통과인데. 얘들아, 다 있지? 새로 받은 책 하세요. 새로 받은 다 있지 꺼내. 새로 받은 다 있지. 빨리 이거 어휘만 금방 하고. 왜 너무 좋아한다. 했어요? 보면 이제 어휘 구성이 조금 남달라졌어. 뭐가 화가 나? 자, 사자성어를 일단 냈다 외워. 옛날이랑 똑같아. 사자성어를 외워. 한자성어를 외운 다음에 뒤로 딱 넘기면 안 넘어가. 뒤로 딱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은 진도지에 나와 있는 어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자성어만 외울 수 없잖아. 그치? 한자성어는 평상시에 많이 쓰지도 않는데 시험에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뭐 문학 개념어, 그 다음에 어려운 언어도 다 이제 암기하고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보자 얘들아. 성공이랑 출세랑 관련된 한자성어 봅시다. 중요한 한자에만 밑줄 치고 넘어갑시다. 자, 금이환양이라고 하면 고향에 돌아온 거야. 그치? 고향에 돌아왔는데 뭘 입고 고향에 돌아왔냐면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 거야. 여기서 비단 옷이 성공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왔다. 출세해서 고향에 돌아왔다를 뜻하는 말. 형광펜으로 밑줄 좀 칠까요?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금의 환향이라고 해요.
저기 나와 있는 한자는 얘들아 기본 한자. 여기 지금 있는 한자는 다 기본 한자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한자야. 학교에서 배우지? 한자 안 배워? 배우나? 한문이 한자예요. 한자로 만든 문장을 한문이라 그래요. 자, 한자를 알아야 근데 한문을 쓸 거 아니야. 그다음에 대기만성, 큰 그릇, 뭐야? 난놈을 얘기해. 난놈. 성공할 놈. 성공하는 사람은 나중에 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 너네가 지금 실패 9점, 10점 이렇게 맞아도 나중에는 100점 맞을 수 있다. 기말고사는 100점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등용문. 등용문은 용문에 오르다는 거고, 용문이 뭐냐면 출세하는 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세의 관문. 용이 될 수 있는 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 개천에서 용나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등용문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신양면. 입신양면은 이게 중요한 거야. 이름을 날려. 이름을 세상에 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치다. 보통 과거에 급제하는 걸 입신양명이라고 해요.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올라가는 걸 입신양명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제 후회랑 관련된 거. 너네가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 그치? 왜 공부를 안 했을까? 왜 어휘를 안 외웠을까? 만시지탄 봅시다. 때가 늦어서 탄식하는 걸 만시지탄이라고 해요. 때가 늦어서 탄식하다. 그 다음에 망양보래는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시험을 아무리 못 봤어도 이제 소용이 없다. 실태를 봐야 된다. 그래서 망양보래랑 사후약방문은 똑같은 뜻이에요. 죽은 뒤에 약을 처방한다. 얘들아 죽고 나서 약 처방하는 아무 의미가 없죠. 때를 놓침을 의미하는 거. 때를 놓치고 어리석게 애쓰는 경우. 그 다음에 후회만큼 얘들 후회라고 들어가 있잖아. 이런 건 실태 안 나오겠지?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선생님이랑은 사자성어만 볼 거예요. 어리석음이랑 관련된 한자성어. 각주국어는 뭐냐면 항상 이제 배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있었던 위치에다가 배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칼로.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걸 각주국어이라고 해요. 저건 사실 한자의 뜻에서 뜻을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돼요. 한자의 뜻에서 뜻을 유추할 수 없잖아. 견문발검은 그래도 유추할 수 있지. 견문발검은 뭐냐면 모기를 보고 칼을 뽑다라는 거야. 여기서 모기라고 하는 건 사소한 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크게 썩내어 덤비는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수주대토.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자의 뜻에서 이걸 유추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연못구어도 이거는 그래도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해내려고 하는 사람을 연못구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휘가 여기까지가 아니야. 여기도 다 외우는 거야. 어디까지냐? 됐어. 아 맞다. 자 이제 앞으로 요 시간에 과제를 써줄 거야. 너네 자꾸 과제를 까먹어서. 다 있지 맨 앞에 펴볼까요? 다 있지 맨 앞에 펴봐.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과제 점검표가 나오죠? 그 과제 점검표에다가 뭐라고 써있지? 점검 내용. 그래 점검 내용 그 밑에 3에서 5쪽이라고 돼 있지? 그건 남기고 그 밑에다가 플러스 6에서 8쪽 비분노. 그리고 너네가 자꾸 이걸 까먹고 선생님이 어디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다이치에 분문을 넣어놨어. 절대 까먹을 수 없게. 너무 친절하지? 색이 너무 친절해졌어. 자 선생님이 실태 답지 나눠줄 테니까